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전국의 양돈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 등에 내려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돼지 반출이 금지된 가운데 혈청 감식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돼지 살처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등을 늘려 내년까지 사회 서비스 일자리 9만 6천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아이 돌봄과 같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와 30세 이하 무직자, 미성년자 가부 등 탈세 혐의를 받는 200여 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사 돈 불법 유출과 부당 내부 거래 등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고액 자산가는 물론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자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광화문 광장 재조성 착공 시기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본격적인 착공 시점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사흘째인 오늘 추가 의심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 위험이 크다고 보고 방역 당국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경기 지역 방역 대책이 강화됐다고요. 네, 현재까지 경기 파주와 연천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전염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발병동과 500m 이내인 기존 예방적 살처분 지역 범위를 대폭 늘려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농장에 있는 돼지까지 모두 만여 마리를 오늘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포천과 동두천, 김포, 철원까지 6개 시군이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집중 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3주간 돼지고기 반출입이 금지되고 도축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합니다. 다른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에서도 돼지고기 반출입이 오는 24일까지 제한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돼지 이동중지 명령은 오늘 오전 6시 30분을 기해 해제됐습니다. 그렇군요. 돼지고기 값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전국 도축장과 도매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돼지열병 발생 첫날 30% 넘게 급등했던 경매가는 소폭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오후 3시 기준 킬로그램당 370원가량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소매가는 사흘 연속 상승세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오늘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매가는 100g당 2,103원으로 어제보다 59원 올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전인 지난 16일 100g당 2,013원이었던 소매가는 발병 당일 2,029원으로 소폭 올랐고 어제는 2,044원까지 뛰었습니다. 가공식품 가격은 아직 큰 변화가 없는데요. 햄과 같은 가공품 가격도 상황이 장기화되면 덩달아 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 당시 돼지고기 값이 40% 정도 오르면서 가공품 가격 역시 5에서 10% 정도 오른 바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쌍용자동차가 다음 달부터 일부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에 대해 안식연제를 시행합니다. 또 임원 대상으로 추가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네, 쌍용차가 곧 사무직 안식연제에 들어간다고요? 네, 쌍용차 노사가 합의한 자구노력 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는 사무직 안식연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사무직 근속 25년 차 이상 부장급에서 과장급 사이가 그 대상입니다. 휴직 기간은 기본 6개월에 본인이 희망하면 6개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임원 추가 구조조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쌍용차는 지난달 임원 20%를 줄이고 임금 10%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네, 쌍용차가 비용 절감에 본격적으로 나선 거네요. 예,
쌍용차는 영동 물류센터 외 세 곳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키로 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130명에 가까운 신입사원 채용도 연기했습니다. 노사 협의를 거치면서 당초 제시됐던 36개 방안 외에 임원 통신비 지원 축소 등 6개 복지 축소안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쌍용차 올해 영업 손실이 1,5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자구 계획안이 시행되면 8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또 한국 GM, 또 르노 삼성, 다른 자동차 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 GM 노사는 오늘 한 달여 만에 만나 단체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또 생산량 감소로 희망퇴직을 받는 르노 삼성차 노사는 오늘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위한 첫 실무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절벽으로 해양 플랜트 생산직 인력 500에서 600명을 상선 부문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광화문 광장 재조성공사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사를 사실상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박원순 시장 발언 내용 먼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광화문 광장 사업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3년간 100여 회에 걸쳐 시민 논의를 모았는데 그럼에도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반대하는 시민단체와도 함께 토론하고 어떤 지적이나 비판도 더욱 귀 기울여 듣겠다면서 사실상 사업을 당장 시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중앙정부와의 단단한 공감대도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올해 초에 광화문 광장 재조성안을 내놓았고 이르면 내년 초에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1년 5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황 기자, 사실 이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1월에 발표된 광화문 광장 재조성안에 따르면 왼쪽 차도를 없애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에 5호선 광화문역을 연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광장 바닥에는 촛불 집회 이미지를 담은 문양을 놓고 이 광화문에서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까지 걸을 수 있는 지하 광장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이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같은 이유로 공사를 반대했습니다. 이 밖에 10차선이 6차선으로 줄면서 교통체증 우려가 나왔고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옮기는 문제를 놓고서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에는 모두 1,0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불과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 재산이 수십억 원대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고액 자산가인 부모가 이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익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의 차명 주식을 장래 양도와 유상감자로 현금화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300억 원을 추징당하고 고발 조치됐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B씨는 갖고 있던 빌딩을 10대인 아들에게 주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30억여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악의적으로 탈세한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30세 이하 부자 등 219명에 대해 전국 동치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익 편취 목적의 이익 빼돌리기와 부의 편법 대물림 행위자를 핀셋 선정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모두 9조 2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19억 원꼴. 재산이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부자도 32명이나 됐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 147명 중에는 최연소인 5세 아동을 포함해 미취학 아동과 학생, 심지어 직업이 없는 사람이 2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번 조사 대상자 재산은 6년 전인 2012년의 2배 수준으로 불어나 그동안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악의적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미 연준의 결정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를 오늘 내놨습니다.
한은이 다음 달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터라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준 기자,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이 미국 금융시장의 금리와 주가에 큰 변동이 없었던 걸 보면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미 연준이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하 여지를 닫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 두 차례 금리를 내린 미 연준이 경기 상황에 따라선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번 인하로 미 기준금리는 1.75에서 2.00%가 됐고요. 연내 미 기준금리 결정회의는 추가로 현재 시간으로 10월 30일, 12월 11일 이렇게 두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다음 달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춘 건 다른 국가 입장에서 보면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부담을 덜어준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덜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총재는 또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주된 고려 변수로 사우디 원유 시설 피격과 미중 무역 분쟁 등 지정학적 그리고 대외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특히 이 사우디 사태와 관련해서 중동 사태는 유가와 직결되고 또 유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동 지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SBS CNBC 박효준입니다. 두산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앞둔 발전용 가스터빈을 공개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3년 정부가 국책과제로 추진한 가스터빈 개발이 현재 95% 완성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성능 시험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보유국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 기존 일본 미쓰비시 등 해외 기업 제품 의존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불과 5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새로 생긴 브랜드 중 이 47%가량이 1년 내 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전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8천여 곳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75% 이상이 외식 업종으로 이 중에서도 치킨과 한식, 커피 가맹점에 대거 쏠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3% 올라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오르며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 12주째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보이며 지난해 11월 둘째 주 이후 10개월 만에 하락세를 벗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치매 연구 지원에 향후 9년간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제까지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으로 중증 치매 환자 부담이 평균 4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금리 인하의 고정금리 솔깃. 오늘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 요즘 주변에서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 갈아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경제부 장가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금리가 지금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대출받은 분들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기존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갚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갈아타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고정금리는 거의 2% 초반 그리고 중반대인데요. 1년 전과 비교해도 1%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1억 원 정도 빌렸다고 하면 연간 이자만 따져봤을 때 대략 100만 원 정도가 적게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무작정 갈아타게 되면 또 난처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3년 정도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줄어든 쪽이 수수료 부담보다 크다면 갈아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강화가 되면서 집값의 40% 이상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장 기자, 요즘 변동금리가 이 고정금리보다 상당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무조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고정금리로 좀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자 중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심지어 나라에서도 변동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1.85에서 2.2%인 안심 전환대출을 내놓으면서 갈아타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동에서 고정으로 갈아탈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망설일 필요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본인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한번 고정으로 가게 되면 다시 변동으로 오고 싶어도 수수료를 꽤 많이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변동금리가 전반적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하느니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 받아놓은 분들은 금리 상황을 좀 더 보고 있다가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 기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 고정이 낫습니까? 이 변동이 낫습니까? 네, 이것을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규 대출자들은 변동금리보다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고정금리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런데 돈을 빨리 갚을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은 또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은행에 가면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상황에 맞춰서 은행 지점에서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경제는 버려진 자식.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경제를 버려진 자식으로 표현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또 한 번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박 회장의 작심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배경과 의미 또 산업부 정윤영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박 회장이 어제 열린 이 기자간담회에서 쓴소리를 내뱉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박 회장은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회장은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며 경제 이슈를 놓고 제대로 논의를 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정쟁에만 몰두하는 여야를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는 지금 끝없는 대립의 연속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 요인들이 한두 개만 쌓여도 사실 굉장히 힘든 법인데 지금 종합 세트로처럼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실종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 기자, 고용 상황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고요? 네, 최근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특히 오거돈 부산시장도 어제 행사에서 최근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 회장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지적하며 경기 하락 위험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 박 회장은 기업 발목을 잡는 이 규제에 대해서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여러 차례 좀 뱉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이와 관련한 답답한 심경을 좀 쏟아냈다고요.
네, 박 회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의 손발이 묶인 상황은 전혀 개선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대로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회장이 기업 규제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 방문한 횟수가 20대 국회 들어서만 10번을 넘습니다.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기업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창업 기업들의 성공 사례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박 회장의 행보를 보면 그동안 이 정치권에 쓴소리를 내뱉은 적이 뭐 한두 차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좀 평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이런 거침없는 발언이 대기업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 청년 창업기업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요. 지난 8월 개인 간 대출 거래인 P2P 대출 관련 법안이 법제화를 위한 문턱을 처음 넘었을 때 박 회장이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박 회장은 젊은 P2P 기업 CEO들과 국회를 찾아 쓴소리를 내며 규제 완화를 촉구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계속해서 박 회장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공공서비스형 일자리를 9만 개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관련 예산을 1조 3천억 원 더 투입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기 계약직들이 많아 내실 없는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한 자치구의 일자리 모집 공고입니다. 지역 돌봄 시설과 취약계층 지원 시설 등에서 조리보조나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맡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인데 보육과 돌봄, 안전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공공복지 분야 일자리들입니다. 정부가 내년 이 같은 일자리를 9만 6천 개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수준 상승에 따라 사회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수요에 대한 서비스의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최소 10개월 이상의 계약 기간과 4대 보험, 최저임금 보장 등의 기준에 따라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일자리가 배식 보조와 거리 청소 등 단순 업무가 많고 단기 계약이 대부분이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의 경우 주 60시간 근무에 59만 원이 지급되는데 재계약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숙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고 이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일회성 단순 업무가 늘면 늘수록 통계상으로만 일자리 수를 늘리려는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5월 행정 예고를 했다가 업계의 반발로 미뤘던 주류고시 개정안을 다시 행정 예고했습니다. 주류 도매상과 중개상에 대한 금품 수취 금지 규정을 신설해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 또 받는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가장 관심이 집중됐었던 이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다시 시행된다고요? 네, 행정예고된 주류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상과 중개상에 대한 금품 등 수취 금지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주류 제조사나 수입사가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도매상에게 지급하거나 판매 물량에 따라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리베이트가 성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도매상이 더 많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갑질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번 규정 신설로 인해 도매상이나 중개상에게도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돼 업계에 만연했던 갑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점은 내년 6월로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지급받는 물품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이 가능했던 맥주 추출기 등 장비들을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바꿨고요. 유흥 음식업자에게 광고용으로 지급했던 소모품에 대한 한도가 당초에는 5천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었는데 이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위스키 등 전자태그, RFID 적용 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 금액에 따라 도매상과 중개상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오늘 행정 예고된 주류고시 개정안은 향후 20일간의 예고기간과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쯤 고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임대주택 여건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이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세 세입자의 계약갱신 기간이 2년이니까 비교를 했을 때 거주 기간에 있어 차이가 꽤 큰 편인데요. 어찌 보면 이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삿짐을 싸고 또 살 곳을 또 찾아다니는 것이 누군가에겐 낯선 풍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한 집에서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게 하면서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로 분석됩니다. 당장 세입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협의가 불충분했다, 부작용이 많다, 더 나아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진단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그리고 강민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 변호사님이 거의 다 지금 도착을 했다고 네. 하십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5월 이 국토부의 주거 실태 조사를 보니까 전국 자가 점유율이 이 57%, 또 수도권만 따져봐도 49%에 육박하더라고요. 이 말은즉슨 우리 국민의 절반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교수님, 나머지 절반은 전부 이 전월세 수요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가볍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무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좀 독특한 게 자기가 주택을 갖고 있어도 전세 놓고 또 전세 사는 또 분리가구를 하는 또 독특한 형태가 수도권에서 한 10% 정도 되니까 뭐 가볍게 보면 그냥 반 정도 전월세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수치적인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이 월세 살다가 전세 가고 또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는 이런 주거 사다리 공식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공식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진 것 같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죠. 강 변호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침 오셨네요. 아무래도 소득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전세값이나 집값의 오름폭은 아무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주거 사다리가 좀 요즘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본인들이 지금 소득이 많이 오르지 않아도 일단 집을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그 불안 심리도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표도 좀 있습니다. 한 집에서 거주한 기간을 이 평균으로 매겨본 지표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10.7년으로 꽤 깁니다. 반면 월세나 전세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은 3.3년에서 4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교수님, 지금 화면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점 때문에 이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꾸준히 지적이 좀 되오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좀 전세 제도라는 독특한 임대계약 제도를 갖고 있어서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거 이동이 빈번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업화된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장기 거주하는 게 사실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개인이 임대하는 그런 임대 사업, 전세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뭐 삶의 사이클이 있어서 변화가 많죠.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글쎄요, 뭐 해외하고 비교하면 사실 주거 이동률이 연간 따지면 한 15%.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 남짓하니까 낮은 편은 아니죠. 예. 주거 안정성 측면이 좀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흔들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황 변호사님, 이를 이 소득과 좀 연관을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집을 빌려줘서 소득을 얻는 분들, 또 그 집을 빌려서 임대료를 내고 살아야 하는 분들, 이 두 분 간의 격차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집을 임대를 놓은 사람은 매달 그 임대 수입이 들어오고 또 반대는 또 나가는 입장이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사실 그 전월세 중에서 뭐 보증금이 뭐 10몇 억짜리들도 있어요. 요즘은 전세 중에서는. 예. 그리고 또 다주택자도 또 세를 또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뭐 임대인이 경제적 강자고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면도 사실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그렇게 보기 어려운 요즘의 지금 주거 여건을 좀 반영한 설명인 것 같은데. 좀 추가적으로 뭐 얘기를 네.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차인, 우리가 생각하는 임차인이라는 게 어떤 성격의 임차인이냐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정말 뭐 10억, 20억씩 전세를 얻어서 사는 분들도 있고, 뭐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 주거 안정과 관련돼서 신경을 써야 될 계층은 사실은 아니죠. 예. 근데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뭐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사는 월세 가구들이 사실은 더 대상인 거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고소득의 고자산을 갖고 있는 전세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사실 그게 뭐 부의 분배에 있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성격은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온 자산을 다가구 주택 짓거나 구매를 해서 월세 받아서 살아가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말씀하셨듯이 그걸 뭐 어떤 부의 어떤 양쪽의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로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는 거는 뭐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좀 불합리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택 시장을 이렇게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이렇게 어떤 그 하나의 한 면만 봐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땜빵형 정책을 펴는 거는 좀 내재적인 한계가 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 뭐 자가 보유자는 뭐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뭐 강자고 뭐 세 사시는 분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뭐 약자다. 이런 프레임에서 좀 바라보는 거는 옳지 않다는 수차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바로 뭐 이런 이유들이 배경이 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의 법제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값을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큰 틀이 자리 잡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임대료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게 하겠다는 목표 역시 뚜렷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 좀 여쭙겠는데요. 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과 좀 더불어서 정부와 또 여당이 바라는 기대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뭐 실현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가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논의되는 구도를 보게 되면 지금 2년 계약인데 거기에 대해 그 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하면 한 번에 갱신 청구권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2년을 추가를 하게 되면 4년 정도는 이제 안정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 전셋값 급등해서 쫓겨나는 가구들이 많았는데 뭐 그런 가구들로 하여금 4년이라는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보장해 준다라는 어떻게 보면 또 뭐 다른 어떤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그런 주거 안정성에 대한 어떤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얘기가 되죠. 예, 교수님. 그런데 이 내용을 놓고 시장의 반응들의 온도차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인 건 분명한 게 아닙니까? 글쎄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반갑겠죠. 근데 이 삶을 살다 보면 뭐 고등학교 학생이 자녀로 있으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로 옮겨가야 되고 뭐 직장이 바뀌면 또 자기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옮겨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 주거 이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구가 뭐 필요 이상으로 한 집에 오래 머무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임대차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들어갔을 때 항상 생기는 문제가 누가 잃고 누가 얻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특히나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거주를 오래 할 수 있는 가구이거나 임대료를 싸게 내는 가구의 경우에는 안 떠날라 그러죠. 이제 거기서 생기는 이제 문제점이라는 게 그 집에 사회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더 바람직한 가구가 못 들어간다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살고 있는 지금 가구의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도 뭐 같은 내용을 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제도 추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모든 제도라는 게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 좋은 점이 있으면은 반드시 또 그 이면에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 지방에 뭐 발령을 받거나 아니면 해외에 잠시 이제 가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뭐 이럴 경우에 본인의 집을 그 전세를 놓고 가거든요. 저도 이제 유학 갈 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유학을 마치거나 지방 발령을 마치고 한 2년 있다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임차인의 갱신권을 행사할 4년, 최소한 4년을 만약에 자기 집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본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또다시 또 어디 가서 또 전세를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어떠한 계속적인 어떠한 도미노 현상 같은 게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그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옳으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업이고 또 거기에 권리금도 투자되고 또 인테리어도 또 막 억대로 또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보호를 해줘야지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뭐 빈몸으로 들어갔다 빈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긴 기간을 보장을 해줌으로 해서 이런 시장의 어떠한 그 왜곡화 현상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그 불편함과 또 재산권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전혀 그 생각하지 않고 좀 약간 너무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가장 많이 쏟아지는 지적들이 바로 이 계약 전부터 전셋값 자체를 크게 높이지 않겠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선례를 보면 알아요. 1990년부터 그 전까지는 이제 주택임대차법이 그 기간이 1년이었어요. 근데 1990년부터 이제 2년으로 이제 연장을 시켰거든요. 그때도 이제 임차인의 어떠한 보호를 위한다는 어떠한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전세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 전부터요.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뭐 20몇 % 올랐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또 16% 이상 또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4년 이상 이거를 자기가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경제적 리스크를 현실화해갖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뭐 어음 할인하듯이 미리 그걸 땡겨갖고 그걸 전세값에 분명히 반영을 할 겁니다. 그 경우에 과연 이게 진짜 서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표방을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민은 더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아울러서 또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거를 월세로 또 전환하거나 사골세로 전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말 서민들은 전세도 못 들어가고 매달 자기 월급에서 수백만 원씩 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또 기이한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주거 안정 이외에 뭐 임대료 인상,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좀 다른 길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전세를 4년 계약으로 진행을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 이 측면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단일한 갱신권 청구의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얽혀져 있는 다른 제도들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2년 지나고서 갱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자기 전세 노타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가구들이 있으면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시장에서 오른 전세값에 대한 어떤 수용 여부에 대해서 이제 분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정확하게 어떤 제도적인 틀이 없으면 분쟁이 되는 거죠. 그럼 뭐 계속 관련된 소송이나 뭐 이런 것이 수없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시작하는 순간 이제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 또 뭐 전월세 신고제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임대소득세 과세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돌아가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임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단순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돼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른 제도들의 결합이라는 게 결국 임대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단순히 계약을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주거 안정만 시키는 그 문제만이 아닌 다른 거기서 부분이 많이 얽혀 끝나면 있다는. 좋겠지만 그게 끝나라는 보장이 없죠. 이게 이제 사실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것만 인정을 해줬었는데 그걸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분쟁 소송이 일어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임대료 규제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됐던 게 이제 과거의 경험이고 우리도 이렇게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전월세 상한제를 하기 위한 어떤 시작점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매매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좀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결국 뭐 공급이 축소하고 주거 임차인으로서의 주거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내가 자가로 살 거냐 임차가로 살 거냐 이건 상대적인 비용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내 임차가로 사는 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면 자가로 옮겨가려고 그럴 거고 그럼 자가주택에 대한 구매 수요가 늘어나면 사실 자가주택의 대상이 되는 뭐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주택들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알겠습니다. 전세로 살 거냐, 매매를 해서 집주인이 될 거냐, 선택의 문제가 좀 도래하면은 분명히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황 변호사님, 물론 이 당장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전셋집의 경우 2년을 거주해도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변호사님, 이 분석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만 이게 그 제도라는 거는 그렇게 뭐 당장 1, 2년만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이 제도가 만약에 실행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전월세 상한제도까지 둔다면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 또 매매가 상한제까지 또 둬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감기 환자한테 감기약을 하나를 줘서 안 나면 두 알을 주면 되고 두 알 줘서 안 나면 세 알을 주면 되고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 감기약을 더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간이 상하고 폐가 상하고 뭐 이렇게 다른 또 장기가 또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망가진 걸 또 약으로 또 처방하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몸이 자정 능력이 있듯이 시장의 자정 능력을 좀 믿어야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시장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다면은 그 부작용은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란 취지에서 사회적 의미를 따져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 두 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책이 추진되고 시행되면 이 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분명히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교수님, 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 전월세 상한제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결국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논란에서 시작된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니까 로또 주택이 돼서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또 전매 10년 금지를 하고 이런 어떤 계속적인 어떤 규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들의 도입이 사실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결국은 요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가격에 대한 규제가 더 문제가 돼서 사실은 그 첫 발을 디디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논란의 어떤 핵심은. 논란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전국적으로 임대료 현황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거론돼 왔었던 전월세 신고제도 좀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 좀 변호사님 지적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거는 실제로 그 국토교통부가 이 장기 계획을 할 때 이 전월세 신고 제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생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번에 법무부가 국토교통부하고 상의 없이 그 중간에 신고 제도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그냥 그 계약갱신 그 요구권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제도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실행이 되려면은 결국은 이 신고 제도 그다음에 상한선을 뭐 5%인가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또 이렇게 올리는 걸 5%로 또 규정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하기 전에 충분한 국토교통부하고 좀 상의를 해갖고 이걸 좀 단계적으로 해갖고 이 제도를 현실화하는 게 옳지 않았나 이런 좀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과도한 개입이 시장 저항을 좀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가격을 통제하는 이 부분은 집주인, 임대인들의 반발을 좀 살 것 같아요. 크죠. 이게 뭐 임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는 뭐 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급과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뭐 전월세 신고제가 돼서 임대 소득이 노출이 되고 거기다가 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또 도입이 되고 그래서 임대 소득의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과 비교해서 굉장히 그 임대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뭐 소득만큼 임대료가 훨씬 더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내 임대료의 수준이라는 게 해외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20% 남짓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예. 또 특히나 우리는 전세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월세라는 캐시플로우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산으로 소비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자산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을 이자율로 따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뭐 해외 자기 월 소득의 30%를 띄어서 월세를 내는 그런 가구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주거 비용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제가 판단한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의 수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주택 임대 시장이 지하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득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관련된 비용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 비용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노출되고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임대하는 사람의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임차인의 임대료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방향이 맞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 거고 지금처럼 일시에 몰아서 네 가지 제도를 다 도입해서 시장을 맡겨버리면 예. 저는 굉장히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취지가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또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각각의 사안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 변호사님,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이제 사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만약에 법제화 시켰을 때 아마 전세 제도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다 월세로 돌리게 되거든요. 사실상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더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작용인데 만약에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이 제도를 끝까지 실행을 하겠다고 그 정부에서 추진한다면은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환산보증금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정 금액 그 지역마다 좀 다른데 이하의 경우에만 그 법이 적용되듯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고가의 어떠한 뭐 전세 세입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니까 지역마다 그 실정에 맞게끔 그 환산보증금이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밑에만 적용하는 게 그나마 좀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교수님께도 한 말씀을 여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해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 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네 가지 뭐 신고제와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지나친 속도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뭐 계약갱신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결국은 가격 규제 형태인 전월세 상한제를 촉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격 규제라는 게 가져오는 시장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부분은 뭐 지하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제도권 주택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구도에서 굉장히 점진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빠른 속도는 우리가 부담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게 뭐 임대인의 부담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듯이 사실 전세라는 게 굉장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싼 임대료입니다. 그게 이제 있었던 그런 이유는 지금처럼 이 지하 경제에 해당되는 그런 임대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임대 사업자가 관련된 뭔가 비용을 계속 캐시플로우 내야 된다 그러면 전세라는 게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월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시장으로 가게 되면 뭐 임차인 모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내 월 소득의 30%를 무조건 띄어서 미국처럼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점진적인 그리고 가격 규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분이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되려 세입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